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해생법원에 제출된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삶과 또 법적 절차가 담긴 공식 문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어떤 재정적 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죠.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개인 파산 절차가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관련된 분들의 신원은 저희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했으니까요. 그 점을 안심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석의 초점은 절차와 내용 자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보고서 제목이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라고 되어 있네요.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거고요. 사건 번호는 그냥 편의상 2번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채무자는 40대 남성분이시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식당에서 쭉 일하시다가 직접 식당을 차리셨던 경험이 있으시네요. 이것도 그냥 운영하던 식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파산 관제인이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선임해서 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나눠줄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러니까 면책이라고 하는데 그 면책을 해주는데 맞는지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 모든 조사의 중간 결과물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보고서 내용을 좀 더 보니까요. 이분이 2014년에 식당을 여셨는데 운영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것 같고요. 결국 2020년에 폐업을 하셨네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카드 대출이나 이런 걸 좀 쓰시면서 빚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운영이라는 게 참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한번 신청하셨었네요. 근데 이걸 완주하지 못하고 폐지됐다고 나와요. 매달 내야 하는 돈을 못 내서요? 바로 그 지점 중요합니다. 과거에 회생 절차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파산 신청이 더 절박하고 불가피했다는 걸 보여주는 배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고서에서는 아마 사업 실패라 또 생활비 부담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2019년 6월 정도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어려워진 시점, 즉 파탄 시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빚은 총 얼마나 되나요? 총 채무액은 약 8,055만 원 정도로 파악됐고요. 주된 채권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금 대출이랑 또 생활비 목적으로 빌린 돈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 이 채무자의 상황은 어떤가요? 소득이나 재산 같은 거요? 네, 현재 상황 조사를 보면 월 소득이 약 71만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주택이고요. 임대주택이요? 네, 보증금이 50만 원에 월세가 약 16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우와. 월 소득 71만 원에 월세 16만 원이면 이거 정말 부담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은 그럼 그 보증금 50만 원이 전부인가요? 보고서상으로는 그 임대차 보증금 50만 원 하고요. 은행 예금이 183만 원 정도가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재산들 보증금 50만 원이랑 예금 183만 원 합쳐서 233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빚을 좀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재산들이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호받는 재산이요? 네.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 50만 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 범위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건 압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금 183만 원도 민사집행법에 보면 6개월간의 생계비 지금 기준으로 한 1,1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범위 내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 비용 같은 거라서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돈이라는 거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는 이 돈들을 모아봐야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돈, 이걸 이제 파산재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산이 아예 없다고 본 거군요. 네. 오히려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면 송달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법원에 파산 폐지 의견을 낸 겁니다. 파산 폐지요? 네. 폐지면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폐지는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어서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으니까요. 동시 폐지라고도 하고요. 절차를 끝낸다. 네. 그럼 원래 있던 빚, 그 8천만 원 넘는 돈은요? 그건 그대로 남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면책이라는 제도가 주요해지는 거죠. 파산 절차가 이렇게 폐지로 끝나더라도 면책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요? 네, 파산 관제인이 이 채무자를 조사해 보니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면책을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절차는 끝내지만 빚 자체는 탕감해줘야 한다는 의견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면 이 채무자는 법적으로 빚 갚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밑바닥까지 갔지만 법 제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죠. 와, 정말 중요한 절차네요. 단순히 빚을 떠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군요. 오늘 저희가 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의 현실하고 또 법적인 구제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개인에게 다시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동시에 한 개인이 감당해야 했을 그 어려움의 무게도 짐작하게 하고요. 네, 정말 그렇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것,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 사이에서 법과 제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지 말이죠. 이것이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